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업이든 나라든 세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지금은 그 트럼프 정권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일기 정권 때부터 했던 리쇼어링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짚어보면은 사실은 그 시작은 1980년을 전후해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금융 자유화로 인한 미국 경제의 현실을 지금 방식에서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당시 그 생산 시설을 해외로 보내고 이제 선진국들은 서비스업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세계를 지배했죠. 저도 당시에 그걸 보고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의 금융 자유화는 마가렛 대처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썼는데 영국에서는 800만 명의 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에서는 1,5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러스벨트의 일자리가 사라진 게 바로 금융 자유화 시작입니다. 그걸 좀 더 부추긴 게 클린턴이 이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20세기 말이었는데 그때 자동차업은 그것을 극복한 것이 토요다가 새로운 생산 기술 혁신을 내놓으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GM이 연간 500만 대 생산하는데 80만 명을 고용했다면 토요다는 400만 대 생산하는데 7만 명 고용으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인원 저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높일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시 인수합병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이머러 클래스가 있었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있었고, 현대 기아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은 연간 400만 대는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난다라는 논리가 등장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준 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이건 여기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이 세계 제조업은 중국으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중국으로 몰려갔고 나중에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가 중국 제품을 쓰면서 생활을 그나마 윤택하게 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인들이 가장 혜택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은 투자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서 넘치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주자본주의 나라답게 미국은 주식에 투자를 주로 합니다. 주식시장은 주로 이 미인재에 갔다고 그러죠. 진선미 중에서 진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미 중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20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지금 이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게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사이에 그 20년 사이에 중국은 세계 제조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제조 강국. 그러니까 저도 참 놀랍습니다. 당시 2001년에 200만 대밖에 안 됐던 중국이 지금 3천만 대를 넘어섰고요. 넘어선 데 그치지 않고 2020년을 전후해서는 중국 시장에서 해외 메이커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고 있고 중국은 수출 1위로 부상했고 해외 메이커들은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중국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며칠 전에 샤오펑의 CEO 허 샤오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앞으로 5년은 자율주행차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것을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주로 이제 미국이 이 인공지능을 지배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입장에 본다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은 딥시크의 등장으로 그것이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미국식 기술이 지배력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국내에서 그래도 전문가, 박사, 교수라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또는 신문에서 미국의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딥시크 말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며칠 만에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망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그 애널리스트나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그렇게 단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대신 로봇과 AI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테슬라도 중국의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로봇은 중국이 훨씬 더 지금 더 앞서 있다고 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AI도 모두 아시겠지만은 그 데이터 때문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다.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중국의 한계는 사회주의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민주제를 갖춘 국가만이 경제 성장을 했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냐 하는 질문을 경제학자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을 다녀본 느낀 것은 중국은 정치 제도만 제외하면은 일반인들의 삶은 자본주의적 성격이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자동차를 상품으로 만든 것은 프랑스였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상품화하고 제품화하고 물건을 파는 데서 가장 앞선 것은 중국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중국에 나타나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중 전쟁을 패권 전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제가 거기까지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못 되고 다만 이제 저기서 느낀 것은 과거에 제가 어떤 학자에게 들은 얘기고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어공과 늘공이 대결했을 때는 늘공이 이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어공이고 시진핑은 늘공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힘과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투자를 강제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쪽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의 그 내세우는데 중국은 반대로 호혜지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시장의 힘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토요타가 중국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르노는 중국의 새로운 R&D 센터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작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중국에 다시 재투자를 시작했다는 건데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작년에 그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상하이에 새로운 그 이 테크 R&D 센터를 설립하면서 중국의 연구 개발 센터 더 늘렸죠.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과 협력해서 중국 시장에 맞는 차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장 때문이죠. 이제 만약에 내가 기업체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4년짜리 대통령이 아무리 길어도 4년이면 떠날 텐데 그때까지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것인가? 과거처럼 한 번 더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은 지금은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벌써 트럼프 탄핵 이야기 나오고 러스크 물러나라는 얘기가 미국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있죠. 특히 이제 포르쉐가 판매가 38%가 작년에 하락했나요? 그래서 좀 놀라운 데이터인데요. 해외 메이커 중에서 새로운 모델을 세계 최초로 중국을 택한 것이 포르쉐였고, 포르쉐는 중국 시장을 그렇게 봤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근데 그 포르쉐마저도 중국에서 판매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GM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리미엄 3사가 중국에 진출한 이래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또 있었나? 제 기억을 처음으로 작년에 판매가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경제가 안 좋으면 더 늦게 판매가 하락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중국 시장에 애들이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지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을 위한 것인가? 그다음에 시진핑의 권위주의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3년이면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후계자를 키우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갈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의 실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과연 중국 경제의 성패를 가름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미국도 중국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주주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관료자본주의 부동산 자본주의 국가였었는데 그것을 제조강국 2025 해서 제조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성공했다는 거 아니고요. 바꿨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직업을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투자은행들의 그 어떤 아젠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제시에서 여러 번 속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3D 텔레비전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TV를 3차원 화면으로 보면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연간 컨텐츠 생산 효과가 53조 원이다. 혹시 3D 텔레비전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등장이 블록체인이었죠. 블록체인 뭔지 아시나요? 그 다음에 등장이 메타버스였습니다.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더니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했습니다. 같이는 생성형 AI 범죄에 들어갈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맞다, 방향성이 맞다라는 데만 동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못 내놓습니다. 다만 이 자질구레한 여행할 때 편리하다, 생활할 때 편리하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저는 2년 전에 생성형 AI가 처음 등장할 때 저는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서 컨텐츠를 생산한다면 2년 지나면은 원본을 생산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작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신문사들이 이 오픈 AI한테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요청하기도 했죠. 요구하기도 했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 삶에 대한 그 근본적인 흔들어버리는 윤리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이 골드만삭스를 이런 투자원을 묻지 않은 게 과거에 2008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예측도 그들은 틀렸고 저는 그들과 거꾸로 얘기했고 2012년에 석유 가격 문제도 저는 그들은 폭등한다고 그랬고 100달러에서 20달러 폭등한다고 그랬고 저는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폭락했고요. 제가 무슨 특별히 해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 이 등장했던 책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해외 전문가들 이야기했던 내용을 저는 정리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리마저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우리로 말하는 한국은행 좀 저대요. 이 연방준비원회는 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들의 회의를 도와주는 연방준비위원회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측에 옳은 걸, 맞은 걸 보셨나요? 다 그들은 자본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AI, 새로운 AI, 생성 AI를 제시하면서 새 판짜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믿는 전문가는 이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했는데 중국 정부의 좀 부정적인 의견은 잘 모른다고 답을 해버립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자동차의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게 합니다. 20년 만에 자동차 만들기 독립에 성공한 중국이 그들이 만든 딥시크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이미 딥시크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메이커가 샤오포인가 있죠. 뭐 그 역시 검증이 필요하죠. 저는 항상 제 직업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그 생각, 그러니까 자동차 기자로서 4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들, 다른 분야는 좀 제외하고요. 그 중에서 큰 틀의 어떤 이 주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곧 마케팅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제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따라서 판도는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브랜드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은 중국 업체들이 작년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내수 2,557만 명, 7만 대, 수출이 한 550만 대, 그래서 3,100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엄청나죠?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미국이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2007년에 1,754만 대였습니다. 중국도 그들의 시장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당해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판을 짜겠죠. 문제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인력입니다. 인력을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인력들을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제품을 내놓고 그 제품이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이려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회퇴하는 회사도 있겠죠. 사라지는 회사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에서는 신차를 먹고 산다. 저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자동차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2012년에 모델 S를 내놓을 때 주장했던 게 외모는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이 소비자들한테 세차한 느낌을 주겠다. 사실은 이런 느낌도 저도 그럴 것이다라고 했었고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결론 낸 것까지 아닌데 조금은 강요된 느낌이 있다. 마케터들한테, 애널리스트들한테.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만의 디자인을 원합니다. 20세기 말에요. 21세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디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전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변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주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통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끈 세계 혼란, 시진핑이 이끄는 세계의 불확실성,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황,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단언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주로 많이 했지만은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단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했던 말을 6개월 전에 했던 말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여러분 혹시 수익을 올리셨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불확실한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런저런 제가 자동차 기자이면서 이 경제와 정치와 섞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